작은 서점.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책 가운데 노희경 작가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드라마 작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틈틈이 써주었던 산문을 책으로 엮었다고 합니다. 지난 사랑에 대한 처절한 참회가 담겨 있는데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걸 내어줄 때 비로소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편집자의 방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편집자들을 모시겠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출판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보는 시간, 편집자의 방.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비단결 같으시죠? 출판계의 윤상씨입니다. 장관 편찬을 받은 김진형 디플로 주간, 그리고 역시 고운 목소리 이현실 이야기장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의 그 콤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같이 두 분이 뭔가 협업을 해서 하실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건 없으세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세요? 이건 김진형 편집장님의 해명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은 제가 김진형 편집장님의 글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편집자로서 저자로 모시고 싶어서 네,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의 작가가 되어달라. 네. 근데 거절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네, 나의 작가가 되어달라고, 그 굉장히 스윗한 프로포즈인데 그걸 거절하셨다고요? 그렇죠. 그거는 네. 좀 저의 그 해명이 필요한데요. 나쁘다.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손해를 입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차마 그럴 수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이현실 대표 편집자님은, 그러니까 많은 편집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저자로 모시고 싶어하는 저자 작가시기도 하시잖아요. 두 분이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을 때 제가 바로 원고 주면 제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서로 약간 제가 보기에는 간을 보고 계시네요. 조금 더 간을 진하게 보면서 언젠가는 그 협업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워낙 출판계에 오래 계셨고 많은 저자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왜 그 어떤 인기 작가가 딱 뜨잖아요. 어머가 집필 중이라더라 소문이 딱 나면 서로 이렇게 모셔오려고 경쟁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섭외가 들어가나요? 저는 네. 경쟁은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있었던 것이 좀 작은 규모의 출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경쟁을 이미 뜨신 분, 네. 뜨신 작가님에게 저는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발굴되지 않은 분,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거를 더 훨씬 즐거워하고, 그러시군요. 또 그걸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책 만들 때 막 추천사도 의뢰하고 뭐 이것저것 의뢰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사실은 편집자들이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경우보다 거절받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거절받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거절을 받을 때 네. 가장 다정하고 가장 예의 바르고 네. 가장 정성을 들여서 그 거절을 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 이제 거절을 그분은 하셨지만 네. 제가 그 거절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분과의 관계, 인연이 시작되고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작가님이 저한테 원고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밖에 듣고 계시죠? 우리 작가님, PD님 지금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인연의 출발이다. 그리고 우리 저 김진영 편집장님은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이제 신인들 발굴에 좀 신경을 더 쓰시고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좀 우량주들을 좀 잘 많이 거느리고 하시는 그런 편이시죠? 어떤가요? 스타일이? 네, 저는 네. 대중들이 좋아하고 또 그쵸, 제가 네. 좋아하는 작가님께도 많이 이제 연락을 드리는데요. 편집자마다 섭외하는 비법들이 좀 있을 터인데 저는 사실 어떻게든 첫 번째 미팅으로 작가님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자신감이 조금 있거든요. 만나면 나만 보게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좀 있어서 물론 그 전에 미팅하기 전에 되게 네.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네. 그 작가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혹시 지금까지 안 써보셨던 책 중에 어떤 관심사가 있으실까 네. 이런 것들로 준비해서 잘 제안을 드리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거절당할 때가 있는데요. 네. 정말로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당하고 나서 그때 서로 뭔가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정말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중요하다는 네. 거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이라서 좀 가족이란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책들 가져오셨나요? 먼저 우리 이현실 대표님. 네. 제가 가져온 책은 노희경 작가님의 에세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입니다. 북로그 컴퍼니에서 나온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노희경 작가님의 이 책.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김진영 대표님은요? 예, 저는 신성화 작가님의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이라는 책이고요. 네. 2022년 12월 마티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에 출간돼서 제가 작년에 읽은 이제 무수한 책들 가운데 네.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마티 출판사에서 나온 신성아의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네. 자, 그럼 먼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고르신 이유는요? 저는 가족, 엄마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전에 KBS의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고두심 배우님이 네. 어머니 역할로 출연을 했는데 이제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종옥 배우님이 딸로 나왔는데 네네. 엄마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막 짜증을 부리면서 화를 내요. 근데 엄마를 딱 그렇게 화를 내면서 돌려 세웠는데 엄마가 잠옷 가슴팍에 빨간 약을 잔뜩 바르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 장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다. 네네네. 마음이 그랬더니 고두심 배우님이 네네. 엄마 왜 이래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맞아요. 아파서라고 네네. 얘기를 하죠. 네.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한 드라마였는데도 이 장면이 정말 잊히지가 않아서 저는 노희경 작가님의 드라마 전작을 다 봤고요. 와. 그리고 이 책도 일찌감치 봤었어요. 네. 이 책은 노희경 작가님이 여러 본인이 쓰신 드라마 비하인드 스토리와 더불어서 본인의 삶의 얘기까지 엮어서 쓰신 에세이예요. 그리고 노희경 작가님이 드라마나 각본집 이외의 방식으로 남긴 지금으로선 유일한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희경 작가님은 책 서문에서 이제 나는 늘 감독 등에 업히고 이제 배우들의 어깨에 기대고 스태프들의 팔다리에 기대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혼자 독백처럼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참 어렵다. 네. 이 산문으로는 참 밥 먹고 살려면 어림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에세이를 읽고 나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노희경 작가님이 얼마나 드라마 작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뛰어난 에세이스트인지 또 사람을 네. 들여다보는 이 통찰이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드라마의 대사들만 모아서 쭉 그냥 책으로 엮어도 충분히 그저 호소력 있는 산문집이 될 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문장력이 좋으시잖아요. 이 책은 한 2015년 뭐 고경에 나왔죠. 한참 좀 됐죠. 더 됐나요? 꽤 오래된 그렇죠. 책입니다. 네. 이 책 우리 저희 김진영 편집장님도 읽어보셨죠? 저는 사실은 이 책 이번에 읽어봤습니다. 아. 이번에 읽어봤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고 윤여정 선생님 나오는 대목 읽다가 마치 이분의 이 에세이가 예언처럼 맞아요.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그럼 그 부분 좀 잠시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노희경 작가님이 특히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여기 에세이도 보면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머니 때문에 드라마 작가가 됐다고 하시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참 어른스러운 노희경 작가님이 그러셨을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네. 노희경 작가님이 굉장히 말썽쟁이였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네. 말썽쟁이였고 또 이제 커서도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을 터인데 뭐 이제 직장 다니는데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동료도 싫고 그냥 내 인생도 싫고 그런 시기에서 방황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어머니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노희경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1년 반 투병하다가 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노희경 작가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너 어떻게 살래? 계속 이렇게 살래? 아니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엄마 마음에 들게 살아볼래?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꿈꿨던 드라마 작가가 한 1년 반 만에 또 드라마 작가가 바로 되십니다.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어머니 임종의 충격요법이 굉장히 컸다. 네. 그리고 그런데 자식 철들게 한 대가가 너무 컸다. 이런 얘기도 하신다는데 그러나 노희경 작가님이 그 말이 듣기 싫으면서도 또 정말 맞다고 생각하신대요. 어머니 마음에 들게 살아보려고 네. 글을 열심히 썼고 드라마 작가가 또 되셨으니까요. 네. 어머니의 삶이 진짜 녹록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6남매인가요?를 키우시면서 네. 막내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울컥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다. 그걸 나중에 그 출생의 비밀을 네. 알고 나서 굉장히 뭐 혼돈에 좀 빠졌다는 노희경 작가의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 얘기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이 부모님이 결코 이렇게 넉넉하거나 아주 사회적으로 뭐 명망 있으신 분들이 아니었음에도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평생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늘 자신처럼 안쓰러워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부모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먹고 살기만 하면 무엇보다 가족 간의 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다고 우리 이현실 대표님의 낭독으로 좀 들어볼까요? 내 어머니는 그렇게 싸구려 효도에도 감동하는 그런 분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두고두고 못 잊는다. 내 얼마나 그녀 알기를 소홀히 했던가. 참 묘하다. 살아서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더니 그 이상은 아니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녀 없이 세상이 사라지니 참 묘하다. 나는 바란다. 내세에 다시 그녀를 만난다면, 다시 그녀의 막내딸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걸,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걸 그녀는 알았을까? 초상을 치르면서는 잠만 잤어도 지금까지 숱한 날들을 그녀로 인해 울음 운다는 걸 그녀는 알까? 제발 몰라라. 제발 몰라라. 굉장히 울컥해지는. 제발 몰라라. 네. 아이고 갑자기 사실 어머니라는 단어 자체가 네. 정말 우리 어떤 그 버튼이잖아요. 네. 감정 폭발하는. 이 책 읽으시면서 혹시 김진영 편집장님은 어떤 효도에 대한 좀 본인에 대한 생각, 성찰 좀 있으셨어요? 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 비슷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은 아들이지 못했다는 것도 발견을 하지만,
그러니까 좋은 아빠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네. 되게 이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애틋한 마음들은 있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전달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네. 발견하고. 저도 왜 뭐 일식집 가가지고 알탕이랑 그냥 초밥 몇 개 시켰는데 그걸 이제 저렴한 효도라고 이 표현했잖아요. 네. 저는 이걸 딱 그 어버이날 요걸 그 문장들을 접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이제 다다음 날 저녁 약속이 있는 거를 저희 가게 레스토랑을 바꿨어요. 저도 좋은데. 그 뭔가 그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 더 비싼 식사를 대접하는 거 그냥 거기서 그냥 저도 이렇게 그래 빨리 전화해서 예약을 바꾸자. 제가 유일하게 했던 실천이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 얘기하면서도. 아니 그런데 네. 또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또 엄마한테 정말 좋은 레스토랑 가고 네.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저희 엄마는 또 절대 비싼 데 가면 저희 엄마는 3만 원 넘는데 절대 안 가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또 근데 저는 또 그러시죠, 또. 엄마 때문에 돈 버는 건데 엄마는 왜 이렇게 또 안 쓰려고 하나 되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근데 써야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무리 돈 아껴라 이래도 네. 써야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빚내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기 또 이 작품에 윤여정 나문희 배우님 같은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한 이 대배우님들에 대한 일화들이 있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아까 김진영 편집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여기서 나문희 배우님의 네. 에피소드가 참 좋았는데, 나문희 배우님이 지금 아까 김진영 편집장님이 마치 윤여정 선생님의 오늘을 예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책 보면은 정말 격세지감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노희경 작가님이 시청률도 너무 잘 나오는 작가님이시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작품성으로는 너무나 인정을 많이 받으셨는데 시청률이 안 나와서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나문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희경 씨는 하늘이 참 사랑하나 봐. 큰 사람 되라고. 그러니까 시청률을 안 주지.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 실현. 네. 그렇죠. 담금질로 거듭된 거죠. 네. 그리고 또 노희경 작가님께 글 편히 쓰라고 네. 할머니들이 입는 그 5,000원짜리 몸빼 바지를 선물을 해주셨대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29의 노희경 작가님께 나문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 저희 출판사 이름은 이야기 장수에까지 영향을 미친 문장이에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잘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놀지 마 희경 씨. 책 많이 읽어 희경 씨. 버스나 전철 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 재래시장에 많이 가 희경 씨. 그곳에서 야채 파는 아줌마들을 할머니들 손을 주름을 봐봐. 그게 예쁜 거야. 골프 치지 마. 대중 목욕탕에 가 희경 씨. 우리 자주 보지 말자. 그냥 열심히 살자. 달리 대배우들이 아니네요. 네. 네, 진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엄청 깊고 따뜻한 걸 느낍니다. 감동적이다. 김진영 편집장님도 아까 윤여정 선생님 네네. 네. 그런 얘기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막 하시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만 좋아하지 않냐고. 그런데 인생 이야기를 꼭 찍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니까 인생을 다루는 인생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윤여정 선생님이 꼭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윤여정 선생님의 이후의 작품들은 인생을 다루는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았고 그래서 마치 이 노희경 작가님의 바램처럼 네. 윤여정 선생님의 길도 그렇게 되게 잘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작가, 좋은 배우들의 어떤 그 궁합으로 정말 대작가, 대배우들이 탄생하는 그 과정들을 좀 엿볼 수 있네요. 이 책이 그 서문에 노희경 작가님이 조카에게 바치는 책이라고 돼 있는데, 조카와 관계가 좀 특별한가 보죠? 어떤 당부의 말들이 있었죠? 네. 조카랑 한 집에서 같이 산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복닥복닥 살다가 이제 분가를 시키시고 다 키워내시고 요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노희경 작가님이 조카에게 하신 말씀도 전 참 좋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이 무섭다고 지레 겁먹지 마라.
너희 부모도 나도 즐거이 살아온 세상이다. 세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단다. 겁내지 마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언어들을 안 쓰세요. 그렇죠? 네. 아주 포근한 우리 일상의 그런 단어들로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품을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저의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와, 진짜. 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이게 제목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단호한데 너무나 따뜻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이런 좀 의문도 드네요. 저도 네. 이 책과 이 제목에 얽힌 얘기를 읽고서 참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예. 사람들이 사랑할 때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상처받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헤어져도 괜찮을 만큼만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노희경 작가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도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미치도록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미치도록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또 나를 지키면 나이만 먹고, 자신에게 지금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가족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를 이렇게 열심히 재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 노희경 작가님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노희경 작가님을 만난 뵌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 에피소드 재밌네요. 네, 제가 아주 네. 어린 편집자였을 때인데요. 아. 노희경 작가님의 북토크 현장에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네. 또 이렇게 네. 손들고 질문하셨어요. 손들고 질문을 했는데 네네.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너무 저는 대작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뭔가 더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드라마에서 뭔가 꼭 사랑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작가님의 께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전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사랑 말고 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참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진영 편집장님도 노희경 작가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너무 부럽다, 진짜, 이거. 네, 그렇게 정말 두 눈에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한마디 건네준 게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이 노희경 작가 에피소드 중에 그 기적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 얽힌 그 얘기 듣고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실 너무나 미워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이제 가족들이 힘들게 하셔서. 근데 그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적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방영을 했는데 이 기적이 폐암 말기를 선고받고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는 50대 아버지 이야기인데 첫 방송 끝에쯤 그러니까 첫 그 드라마 1회의 마지막쯤 이렇게 보시다가 눈을 감고 숨을 거두셨다는 얘기 듣고 네. 무슨 이렇게 삶이 자체가 드라마셨구나. 맞아요. 근데 그 미운 아버지를 다 명수발을 하신 거잖아요. 또 끝에 가서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신 작가님이세요. 보니까. 네. 정말 이게 정말 대목마다 이렇게 감동적이야 진짜. 아이고 제가 지금은 쉬는 숨은 한숨이 아니라 진짜 감탄의 숨입니다. 네. 네. 자 이게 감동적인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책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또 어떤 곡을 가져오셨을까? 지난번에 최백호의 책 추천해 주셔서 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 스튜디오 안에서 캬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취자분들 또 김우현님께서 선곡 너무 좋았다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또 우리의 무릎을 치게 할 오늘도 제가 아끼는 노래를 네.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박창근님의 엄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박창근님이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승전에서 부르셨는데 사실은 노래를 거의 부르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 후반에 엄마 하고 계속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냥 그 울음이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 오디션에서는. 그리고 참 엄마에게 하고 싶은 세 마디가 노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보고 싶고요. 미안하고요. 사랑하고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자, 우리 좀 감정 좀 수습하고. 이게 참 오늘 방송 좋은데 힘드네요.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자, 이번에 김진영 편집장님의 책 아까 말씀해 주셨죠? 신상아 작가님의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좀 흥미로워요. 네. 네. 무슨 의혹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휘몰아친 감정을 제가 이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책은 사실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극히 되게 현실적이고 어쩌면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어머니 또 아버지 부모님을 좀 많이 떠올리게 했다면 이 책은 어떤 가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를 삼은 주제가 가족이라는 주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족에 관한 책을 고르다가 가족에 관한 책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이 가족이라는 문제를 되게 정면으로 다루는 그리고 통념, 가족에 대한 통념, 가족에 대한 이 사회적인 통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굉장한 문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차의 구성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보통 서문 1장, 2장, 3장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책은 서막 1막부터 5막까지 이어지다가 문을 열며 이렇게 마무리돼요. 네. 뭐 어떤 장치라고 봐야 될까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서문과 서막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은 그러니까 책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책 전체의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서막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어떤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초들이 서막에 담겨져 있죠. 네. 그래서 서막에는 이런 이야기, 서막의 제목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벌어진 어떠한 일로부터 이 책은 시작을 해요. 6월 3일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엄마는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이고요. 네.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 출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아빠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학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아이의 이제 유치원 등원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데요. 7살 된 아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죠. 근데 6월 3일 날 2022년 6월 3일인데 갑자기 아이가 아침에 코피를 쏟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코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이 아이가 코피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코피가 멈추지도 않을 뿐더러 갑자기 핏덩어리가 막 코에서 나오는 거죠. 아, 뭔가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급하게 이 아이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갑니다. 근데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비인후과 갔다가 소아과 갔다가 검사를 해보니 그 백혈병 수치가 14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백혈병이었구나. 네. 그렇죠. 근데 그 종합병원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다룰 수 없고 전문적으로 암을 다루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 다시 택시를 타고 이제 또 병원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암센터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네. 엄마는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빠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에 갔겠죠. 근데 당시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부모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이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데리고 병원에 다녔지만 이제 엄마가 병원에 도착하고 이제 둘이 교대를 합니다. 네. 교대를 하고 아빠는 그제서야 이제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날로부터 24시간 1년 6개월간 대체가 불가능한 아이의 간병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서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막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1막부터 5막까지는
이 아픈 서사를 둘러싼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철학적인 정황과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1막, 2막 이런 구성은 다분히 인생의 1막, 2막, 3막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담아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마지막 장의 제목이 보통은 에필로그 네. 또는 뭐 문을 닫으며 이야기를 닫으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짓지만 이 저자는 이 작가님은 문을 열며라고 해요. 마지막 글의 제목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이야기들이 자신들의 굉장히 재난 같은 상황에서 네.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적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의 비극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어떠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부제가 로맨스에서 돌보는 마음까지 찬란하고 구질한 질문과 투쟁에 관하여 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 굉장히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특히나 뭐 찬란하고 구질한 질문,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들인데 뭐가 찬란하고 구질했을까요? 뭔가 투쟁이란 단어까지 있을 정도의 네.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 1막이 시작하고 첫 번째 글의 제목이 다 내 탓인가 봐예요. 보통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이 맞습니다. 네.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희 아내도 그렇고 네. 아이가 뭔가 잘못되면은 아이가 방황을 하면은 다 내 잘못 같고 네, 다 맞아요. 뭐가 뭐 잘못했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자신이 일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좋은 음식을 못 해 먹이고 맨날 맞아요. 햄 네. 먹이고 소시지 먹이고 이래서 그랬을까? 또는 자기가 너무 영상을 많이 보여줘서 전자파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네네. 아니면 자기가 대학 때 술을 엄청 많이 마셨는데 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일까? 또는 임신을 했을 때 자기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일까? 이런 자책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이런 질병은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는 경우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발생하는 일이고 그 일이 마치 재난처럼 사고처럼 당신에게 우리에게 들이닥친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문제로 가져와요. 네. 나의 문제로 가져오고 자책하고 그리고 막 불화가 생기죠.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막의 내용을 보다가 저는 굉장히 감탄했던 지점이 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각오를 해요. 아, 이 기회를 내가 그동안 묵혀놨던 문제들, 내가 고민해왔던 문제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들을 삼아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맞서기 시작해요. 근데 자녀가 아파서 이제 그 간병을 하는 와중에 사실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서 그야말로 좀 이성을 잃거든요. 엄마들, 아빠들 경우인데 이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나의 투쟁을 기록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 작가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이 에세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뒤에 참고 문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각주가 지금 쫙 달려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책을 원래 많이 보시던 분이셨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시겠지만 네. 이 재난 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네. 자기가 공부도 하고 투쟁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좀 이제 이 방송 전에 좀 살펴보고 왔는데 수작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 그 간병, 그 투병 무슨 그냥 그런 기록이겠거니 했는데 그 안에 담긴 나와의 투쟁 또 가족 사이의 어떤 정치 문제 뭐 이런 것도 다루는 굉장히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좋은 책이라는 그 평을 봤는데 혹시 이현실 대표님도 이 책 그럼요. 저도 네.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네. 저는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책이 네. 이 노희경 작가님의 어머님도 암으로 투병을 하셨고 이제 백혈병에 걸린 딸의 얘기가 나오는데 노희경 작가님의 이야기가 이 부모님의 암으로 인해서 마음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쓰신 거라면 이 신성아 작가님은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 간병을 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몸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쓰신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 부제목처럼 말 그대로 구질하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찬란한 것들을 단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묻고 지금 가져가야 되는지를 써내려가신 게 너무나 저는 감탄스러웠거든요. 네. 네. 참 그냥 정말 이성을 놓아버릴 것만 같은 상황에서 모든 생각과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을 챙겨가면서 써내신 이 한 권의 책이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문장들 한번 좀 같이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문장은 이 책의 이제 에필로그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문단입니다. 나는 시리도로 강렬하게 체험한 사건과 거기에서 파생된 감정과 사유, 성찰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의 복잡 미묘한 지점과 그 안에 모순적인 부딪힘이 드러나기를, 정치와 사랑의 양립 가능성이 미미하나마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랐다. 나의 이 사적인 이야기들은 과학이나 학문의 언어처럼 말끔하지 않다. 미묘하고 개별적이다. 주저하며 혼동을 겪는다. 마치 우리처럼.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모든 이야기는 다음 챕터를 향해 간다.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경험과 인식의 간극을 파헤치면 이야기는 지속된다. 또 다른 사건과 재난의 가능성을 염려하면서도 더 넓은 세계, 달리 말해 다음 국면으로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 이야기도 그럴 것이다. 같은 이유로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독히 개인적인 글쓰기를 주저없이 권한다. 우선은 나와 가장 가까운 타인인 남편에게 제안할 것이다. 읽고 생각하고 쓰고 함께 살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윤희의 이야기도 시작되리라. 이렇게 이 글은 끝내 에필로그의 임무마저 위배하고 말았다. 이 부분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마지막 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문을 열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되길 바라는 것이죠. 특히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 되게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네. 이제 본인도 직장에서 뛰쳐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이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돌봄의 일이, 돌봄 노동의 일이 왜 엄마만의 일인가라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격렬하게 정치 투쟁을 합니다. 가정에서.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사전을 찾아보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데,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가족은 어쩌면 가장 친밀한 집단과 존재들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이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네. 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정하고 타협하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보면은 자기가 했듯이 남편에게도 제안을 해요. 네. 그래서 읽고 쓰고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자. 네. 저는 이 책이 그런 지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의 간병을 이제 돌봄 노동이라고 표현한 것도 굉장히 좀 특이했었어요. 이거를 네. 단순히 그냥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떤 모성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객관화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 이 가정에서는 이제 엄마가 퇴사하고 엄마가 좀 많은 부분 희생을 하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그 아빠의 그 지금 위치는 계속 지금 유지가 되는 건가요? 엄마만 지금 퇴사하고 아빠는 그 지금 네, 아빠는 학원 일을 계속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났어요?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거를 유지합니다. 계속 유지하고 네, 받아들이면서. 근데 이분의 문제 제기는 그거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어떠한 통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모성 본능이라는 것이 네.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현대과학이 밝혀낸 부분들이기도 하고 예. 뭐 흔히 말하는 옥시토신이나 프롤락틴 같은 호르몬이 예. 보통 엄마들이 갖는 호르몬, 생기는 호르몬, 그러니까 여성이 엄마가 됐을 때 생기는 호르몬이라는 예전의 가설은 다 아닌 걸로 판정이 됐거든요. 아빠가 육아를 하면 네. 이런 호르몬들이 막 생겨요. 네, 네. 남성 호르몬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런 모성 본능은 엄마들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모든 엄마와 아빠와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성 본능, 그때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정투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잖아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일단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동력을 삼아서 투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노해야 되는데 불안해해요. 내 존재가 지워질까 봐 불안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간병인이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24시간 아이 곁에서 아이의 칭얼거림과 아이의 힘겨움과 이걸 다 받아내며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막 위로를 합니다. 간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 작가님은 그 위로 말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의 경력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 일을 내려놓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왜 우리가 이제 이런 남녀 부부 간의 이런 역할 때문에 이제 약간 분쟁이 벌어지면 굉장히 이게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맞습니다. 이게 이 분노가 어딘가 표출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친 듯이 뭐 이렇게 써내려갔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가족 문제를 본인의 어떤 그 희생을 정말 성찰하면서 그죠? 이걸 정말 사회 문제로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에서 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사람들이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한테 너무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네네. 거예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엄마가 잘 보살펴주니 금방 나을 거예요. 엄마가 당연히 돌봐야 되고 엄마가 케어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일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참 이 책에서 저는 사랑과 정치가 정말 약간 대립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가족 간에도 나란히 갈 수 있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네.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의 마음을 되게 많이 건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 아이에게는 보살핌의 총량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느 순간 딱 아파버리면 내가 그동안 아이한테 이 사랑을 못 줘서 내가 시간을 할애 못해서 얘가 아프구나. 이제 내 시간을 다 접고 얘한테 정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되게 쉽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총량이라는 거를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건 아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이 편집자님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대단한 그 필력을 가진 작가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작가님이 좀 다른 책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신성아라는 이 분에 대한 좀 호기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놀라운 점은 이 책이 네. 첫 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 책을 이렇게 쓰시지? 그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이분은 원래 이제 글쓰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신 네, 것 네.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뭐 문장과 서사와 이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탄탄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신인들, 잘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거에 좀 재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김진영 편집장님께서 이 신성아 작가의 다음 차기작을 좀 어떻게 잘 유도해서 잡아보시죠. 근데요. 이미 이제 다른 제가 좋아하는 편집자와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작업을 하고 계시고, 네네. 저는 이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재능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까 재능이 있다고 좀 잘한다는 그게 그 좀 낫다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독자로서는 네. 이런 작가님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번에 차기작이 무엇일까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네. 그리고 편집자로서도 저는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인 작가들의 첫 번째 책을 내는 일이란 네. 제가 볼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출판사들에게, 편집자들에게.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투고 원고들이 옵니다. 네. 투고 원고들이 오고 물론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 잘 모르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투고 원고들이 오지만 그 원고들을 저희가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그중에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책들이 있을 거지만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 내요. 왜냐하면 첫 책, 무명의 작가님의 첫 책을 내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 마티 출판사와 이 편집자는 이 책을 저는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용기 있게 만든 책 같아요. 예. 이 책 자체도 굉장히 용기 있는 책이지만 저는 이 책을 만들어낸 마티 출판사, 특히 마티 출판사의 목록들을 보면은 굉장히 저는 이 출판사가 용맹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집자로서는 굉장히 부럽고 네. 또 많이 배우고 그럽니다. 아, 혹시나 이제 우리 신성아 작가의 이 가족 이야기잖아요. 아픈 아이를 둔 여기 아이가 지금 어떨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어디 그 이제 유튜브에 신성아 작가 인터뷰하는 게 있어서 보고 왔는데요. 아이가 많이 좋아져서 한 8분 응선을 지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도 이제 다시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의 돌봄으로 아이가 그 다 이겨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혹시 신성아 작가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정말 박수를 드리면서 아이 완쾌될 때까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진심으로요. 네. 책이 이렇게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이 노희경의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그리고 신성아의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우리 청취자분들 가정의 달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사랑에 따른 의혹들 책 좀 어울릴 곡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께서 선곡을 해오셨죠? 어떤 네. 곡인가요? 네. 네. 이랑이 부른 노래고요. 네. 가족을 찾아서. 이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 뭐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 오늘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거, 내 평생 아빠를 용서하지 않은 거, 내가 키우는 고양이를 세게 때린 거. 그런데 뭐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가족을 찾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는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불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때로는 가족만큼 또 서로를 증오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관계인데 근데 어쩌면은 우리 안의 문제들이 우리 안의 불화의 원인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엄마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남편이나 아내 때문이 아니라 네.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인 맥락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그런 맥락에서 좀 같이 듣고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랑의 가족을 찾아서 띄워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장소의 이현실 대표 그리고 디플롯의 김진영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안에 있는